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겪던 대전 용산초 교사가 순직을 한 지 어느덧 일주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 교권보호오법 등 각종 보호장치들이 마련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교사들이 잇따른 순직 이후 학교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해법은 무엇인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 대전 교사노조 정책실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미란 대전시 교육청 교육정책과 장학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진 대전 MBC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용산초 교사 순직 이후 지난 1년간 교권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마련되었지만 실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호소하며 숨진 교사는 4년 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습니다. 당시 학부모 2명이 자녀 생활 지도와 관련해 7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담임을 끝내고도 3년 동안 7차례 민원이 더 접수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학부모들은 처분 대상이 아닌 교사를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는가 하면 경찰에 아동학대로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순직 교사가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사이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달라는 요청마저 묵살했습니다. 유족 측은 악성 민원을 낸 학부모를 명예훼손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당시 교장과 교감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8개월 넘게 수사를 이어간 경찰은 이들에 대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심지어 사회적으로도 내 교권 침해를 인정해주는 곳은 없구나라는 사실에 선생님들께서 모두 절망하고 계십니다. 고통의 나날, 도움의 손길 하나 받지 못했던 교사는 결국 주저앉았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는 여전하고 교권은 여전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1년이 되었는데요. 이 용산초 교사의 순직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었습니다. 박선진 기자님, 지난 6월 그 사망한 교사 순직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1년간의 경과사항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 6월에 인사혁신처에서 순직 인정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유족이 순직을 청구한 지 약 6개월 만에 내려진 결정이었는데요. 좀 분석들을 보면 지역 교원단체, 나와 계시지만 지역 교원단체나 또 동료 교사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던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 순직 인정이 결국 선생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최소한의 도리가 됐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장에 많은 선생님들이 아직 계십니다. 선생님이 동료를 잃으셨을 때 느끼셨을 상실감이나 무력감 이런 게 순직 인정을 받으면서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되고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용기를 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성 실장님. 그런데 순직 인정 하루 뒤에 경찰에서는 관련자들에 대해서 혐의 없음 판정을 내리기도 했고요. 자, 이 때문에 재수사를 촉구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유족이 경찰에 고소를 한 내용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 공무집행 방해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혐의가 없다라고 경찰은 판단을 하였는데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혐의가 없음으로 판단한 근거에 경찰은 그 글이 올라간 사이트의 서버가 해외에 있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사기관은 이미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도 수사를 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다라는 근거로 혐의 없음을 처분한 것. 그리고 그동안 수년간에 걸쳐서 반복적이고 그리고 악성으로 제기되었던 그런 민원들이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에서는요, 이것을 공무상 재해라고 판단을 하였거든요. 물론 인사혁신처의 결정이 그 경찰의 판단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기관, 정부기관의 판단에는 어느 정도 일관성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난 부분이 있다라는 것으로 근거로 해서 재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성미란 장학관님, 네.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교권 침해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교장, 교감에 대해서 징계 조치를 한 바 있었고요. 또 과도한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한 바 있었는데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는데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요? 네, 해당 사항은 사랑과 열정으로 아이를 가르쳐 오신 선생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 교육청은 고인의 송직 승인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교권 침해와 극단 선택이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감사 자료와 교육감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해당 교사의 순직 승인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순직 승인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유족 등에서 재수사 요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필요한 경우 감사 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여 고인에 대한 억울함을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순직 이후에 대한 법적 책임, 네. 또 진실 어떻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용산초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된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선생님의 순직의 인정되기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를 했고 교사노조에서 유족분과 같이 대응을 나눴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것은 유족분이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닥친 가족의 비극을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이 순직 인정을 받기 위한 증거 자료를 모으고 그리고 고인을 대신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해줄 동료 교사를 수소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순직 인정 과정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개인으로서의 처리될 일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국가기관, 특히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서 이것이 선생님의 죽음이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마련, 제도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이 순직 인정이 된 것이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또 순직 처리가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쟁점도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순직 제도와 관련해서 순직 인정 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좀 개선 방향이 필요할까요? 예, 우선은 이제 인사처에서 이제 이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보면 그 재해보상법 제4조에 의하면 공무와 재해 사이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거를 입증해야 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제 자살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이 직접적인 거냐 간접적인 거냐라는 것들을 상당히 따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자살했을 경우에는 더 이제 이것들을 인정받기가 좀 어려운 그 원인이 직접 무엇인가를 촉발한 것들을 찾아내는 게 입증 책임이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순직의 경우에 공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이걸 갖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제 이 자살했을 경우에 그것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특히 이제 학부모가 교사에게 상당한 민원을 가하고 엄청난 스트레스와 위해를 가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어떤 직접적인 그 물증, 증거를 이제 확인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이걸 녹음을 하거나 녹취를 하지 않는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인사처나 이런 데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이런 판단들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경찰이나 군인이나 소방관에 비해서 교원들이 이걸 이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예전에 같았으면 안 됐을 텐데 이번에 워낙 여론들 같은 것들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좀 이번에는 좀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사례가 좀 나왔던 걸로 보여집니다. 네, 실장님, 교원 순직 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먼저 그 인사혁신처에서 그 순직을 인정하는 그런 의원들이 그 학교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교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돌아가신 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가 반영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찰이나 소방관들에 비해서 교사들의 순직 인정은 굉장히 낮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으로도 교사가 그 학생의 뭐 교육활동 방해 그리고 뭐 학부모의 민원 뭐 그 정도 가지고
하고 이게 돌아가시는 게 왜 순직이야라는 것에 대한 괴리감. 학교 현장 선생님들은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인 분위기 이런 것에서 더 순직 인정까지 가는데 걸림돌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이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개인적으로는 순직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네. 사실 그죠?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까지 가기 전에 교사들을 좀 지원해야 하는 제도도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내가 아이를 진심을 다해 가르치고 싶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교육활동 방해를 하는 아이에 대해서 교사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라든지 그러면서 다른 아이들을 내가 가르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이런 자괴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총체적인 문제가 돼서 선생님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선생님을 몰고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가지를 바꾼다고 해서 사실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인식 개선, 법 마련, 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의 보완, 그리고 지침 변경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바뀌었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제대로 정착되는지까지 네.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지 공교육도 정상화될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이런 비극적인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같이 들어주고 헤아려주고 또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좀 나눠 갖는 이런 어떤 따뜻한 어떤 학교의 문화라는 것들이 사라진 상태에서 일명 뭐 독박주의 내지는 이제 고립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어떤 상태에서는 더 이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를 좀 풀어나가기가 어려운 면들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좀 학교 문화도 좀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고난도의 업무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저경력 교사에게 몰아주는 방식들이라든지 또 특정한 교사에게 막 이런 일들이 좀 잘 분산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거나 혹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유하고 상담하고 함께 풀어가야 되는 어떤 이러한 공동체적인 전략 같은 것들이 없게 되면 이런 문제들은 계속 재발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선제적이고 예방적이고 그리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과연 교권 침해 실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심의한 교권 침해 사건의 유형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요. 박선진 기자님, 어떤 내용인가요? 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사 노동조합 연맹과 최근 3년간에 있었던 전국 교육청별 교보의 심의권을 분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교권 침해 건수는 좀 줄어들었는데요. 반면에 그 수위가 굉장히 높아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서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상해폭행이나 협박, 또 모욕, 명예훼손 이렇게 12개로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요.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가장 28.6%로 많았고 또 그 뒤를 교육활동 방해 같은 것들이 이었습니다. 손미련 장학관님, 대전시의 교육활동 침해 사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네. 지난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저희가 151건이고 네. 1학기 때는 81건, 2학기 때는 70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1학기에 총 90건, 지난해 대비 9건이 더 증가한 상태입니다. 학교급별로 본다면은 중학교가 6건, 고등학교 12건이 각각 감소하였으나 초등학교는 전년 대비 18건이 증가했습니다. 침해 주체별로 보자면 학생 침해는 2건 감소했는데요. 보호자에 의한 침해 건수가 11건이 증가했는데 증가 사유를 볼 때는요. 교육활동 침해가 개인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보는 시각화가 공론화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그 제도가 강화가 됐고 또 현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 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제 침해 건수에 대한 신고가 늘어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침해 유형을 볼 때 저희도 명예훼손과 모욕과 그 다음에 교육활동 방해 순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반복적인 민원과 협박 등에 의한 좀 침해 행위가 약간 좀 심각해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사 노조 쪽을 통해서 접수되는
교육 침해 사건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대전교사 노조에 교권 침해 상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44건이었습니다만 올해 상반기에만 55건입니다. 그러니까 반년 만에 작년 상담 건수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욕설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협박이라든지 모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특히 모욕은 선생님을 대면해놓고 하는 모욕도 있었지만 SNS를 통한 조롱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까 교육청 장학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부모에 대한 협박도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리자의 갑질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나 예를 들어보면 학부모님께서 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갑자기 교무실에 쫓아오셔가지고 막 험한 말씀을 막 하셨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서 선생님께서 이제 교보위를 열어달라고 했고 관리자에게 보호를 해달라고 했는데 관리자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나중에 그런데 그 학부모가 선생님한테 그렇게 한 것은 좀 옳지 않지만 나한테까지 오지 않은 걸 보니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2차 네. 가해가 된 거죠. 이런 건수들도 굉장히 만연해 있다라는 것을 예로 들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쪽에 접수된 민원 그리고 교육청에 접수된 민원 외에 그 접수되지 않은 민원까지 합한다면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는 만연해 있고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세요. 그렇다고 뭐 그럼 교육청에 문제가 있는 사실 그런 거는 좀 원외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지만 노조에 전화하는 걸 오히려 좀 더 편해하신다. 뭐 교육청 불편해한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노조에 좀 더 왜냐하면 같은 교사분들이 직접 민원을 받기 때문에 편해하셔서 더 상담을 요청을 하시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저희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육청에 접수된 것은 아마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접수된 것이 아닐까 하는 우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처리된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으나 그게 다 완전히 포함 관계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선생님들이 웬만해서는 이렇게 밖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되게 보수적으로 이렇게 사건을 개인이 감당하시려고 애쓰시는 것까지 포함을 했을 때에는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오히려 사안이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서 장학관님, 최근 앞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요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침해 활동이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상해 폭력, 성적 굴욕감, 혐오감 뭐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을 가하거나 SNS를 통해 교사를 비방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교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저희 교육청에서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교사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치료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학생, 학부모, 교사가 교권을 존중하는 그런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데 중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학생, 학부모에게 맞춤형 예방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에게는 교육활동 보호 이해 그리고 1교1 변호사를 통한 이런 법률 교육 등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침해 건수가 높은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찾아가는 맞춤형 전문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예방 교육뿐만 아니라 예방 캠페인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사 범죄 수준이 교권 침해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텐데 특히 최근에 전 세계 이 합성 사진이죠. 딥페이크 범죄에 있어서 한국이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보도가 있었고 또 이 강단에서 이 딥페이크를 가지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김성춘 교수님, 네. 이런 사건에 접했을 때 교사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일단 우선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좀 성찰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제 AI라든지 에듀테크 이런 거를 엄청나게 기능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고요. 많은 예산들을 쏟고 있는데 과연 그 과정에서 이제 학업 성취도 향상 쪽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네.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역기능 예방이라든지 어떤 리터러시라든지 어떤 이제 그 보호와 관련된 어떤 그런 관점에서 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윤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 건데 이런 점들을 너무 소외하면서 나타난, 등한시하면서 나타난 안타까운 현상이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사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자들을 직접 고소고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 지점에서는 이제 교육부에서 나서줘야 되는데 다행히 이제 교육부에서도 딥페이크 대응 뭐 긴급 전담 TF를 구성을 하고 직통 전화를 좀 만들어서 신고를 하면 이제 지원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것들이 심각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뭐 지속성, 고의성, 피해 여부 이런 것들을 따져서 강력한 징계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까지도 지금 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자, 에듀테크만큼이나 테크 윤리, 디지털 윤리 교육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박성 실장님, 네. 자, 교사들이 이런 수위가 높아지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실 선생님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전무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그런 피해 교사가 발생을 했을 때 그 학생과 가해 학생과 분리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심리 치료를 지원한다든지라는 그런 지원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자꾸 교육을 하는 데만 방점을 두고 다시 뭐 교육을 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학교는요, 성범죄 교육도 진행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성교육도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육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그리고 이것은 형사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어떻게 다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하는데도 한계가 있고요. 따라서 교육청과 경찰이 어떤 하나의 통합된 컨트롤 타워를 마련을 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고, 그리고 피해자를 배려한 신고 접수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야 하며 또 전담팀을 마련을 하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력 처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교권 침해가 계속 빈번히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런 가해자들에 대한 처분 수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문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심각한 사안이 있을 때 뭔가 납득할 만한, 그리고 가해자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느낄 정도의 이런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교사와 학생이라고 하는 특수한 관계 속에서 이걸 범죄로 처리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이니만큼 교육기관 이외의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관여와 관심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박선진 기자님, 무분별한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현황인가요? 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그 신고로 사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신고를 당한 선생님들은 정말 무기력하고 내가 이 생활 지도를 했을 때 또 아동학대로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사실 두려움에 교육을 제대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정말 말 그대로 손발을 묶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대전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2021년도에 7건이었고 그 1년 후인 2022년도에는 2배인 14건까지 올라섰습니다. 지난해엔 11건이었는데 문제가 올해 들어서 신고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19건이 접수되면서 이 절반이 왔는데 19건이면 이미 지난해보다도 넘은 게 상반기에 다 몰려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올 한 해로 다치면 굉장히 많이 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늘어나는데 실제 기소된 건수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 또 이건 어떤 현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아동학대 신고 고소는 굉장히 무분별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 실제로 기소로 이어진 건 2021년도 단 한 건입니다. 그렇군요. 자, 무분별한 아동학대에 대한 기소는 늘어나고 있는데, 신고는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기소된 건은 한 건에 불과하다라는 현실을 교수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거품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이제
고소 고발하고 들어가거나 소송을 걸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됐냐면 이제 학교 폭력에 관한 처벌들이 자꾸만 이렇게 강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 가해 학생의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된다라든지 대학교 갈 때도 불이익이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를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네. 일단 이제 이 아동학대 처벌법을 활용을 해갖고 일단 교사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상호 과정에서 소통 과정에서의 어떤 교사의 발언 이런 거를 문제 삼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아동학대 처벌법에 반한 이 특례법 제10조 2를 보면 불이익 조치의 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자에게는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고죄로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무고죄 이거를 걸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 어떤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가 좀 남발이 되는 이런 문제. 그러니까 신고를 했는데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일단 이 법을 활용해서 고소를 하고 보는 거죠. 그렇군요. 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제도를 악용을 막기 위한 또 제도적인 보완책도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사례판단위원회 같은 것들을 좀 구성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 이제 교육청 관계자분들이나 이런 교육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내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기소율이 많이 좀 실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적인 맥락에서 봤었을 때 이거는 아동학대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과거와 달리 이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런 기소율이 좀 낮아지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교권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 어떻게 개정되어 왔는지 성미란 장학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권보호 5법을 마련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권 회복과 교실 정상화를 위해 개정한 교권보호5법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교실 내 질서를 바로잡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교권보호5법은 첫 번째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휘법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이 포함됩니다. 특히 교원지휘법을 개정을 통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법적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달라진 이 교육활동 보호를 말씀을 드리다 보면 첫 번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보호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대상에서 제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부당한 직위 해제를 방지하고 교육감님이 신속한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둘째는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악성 민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은 개인이 아닌 기관에서 처리하고 학교에서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에서 처리할 수 있게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교원 마음건강 지원입니다. 교원이 마음 건강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대전의 에듀힐링 센터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심리검사, 심리상담 또 마음 건강 프로젝트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교권보호 5법의 성과 5가지를 요약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악성 민원 관리해주고요. 교권 침해 방지하고 마음 건강 지원하고 피해 교원 보호하고 마지막으로 교권보호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했다라고 성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김성천 교수님 그 실효성 1년 동안의 실효성일까요? 어느 정도 평가하십니까? 예, 아마 이제 정부와 국회에서 이렇게 빠르게 법률을 개정하고 대안을 만들었던 선례가 별로 없을 정도로 사실은 작년도에 여론이 워낙 들끓었었고 선생님들의 고통이 컸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과정에서 아마 이제 사회적 경각심도 좀 일어났었고 우리 안에 성찰도 좀 있었죠. 그리고 악성 민원에 대한 어떤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도 좀 했었고 교권보호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 시스템으로 좀 처리하려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변화도 좀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면담을 좀 해봤는데 한쪽에서는 좀 이제 교사들에게 함부로 했던 학부모님들이 최근 들어서는 좀 조심하시는 이런 경향성들이 좀 나타나고 또 교장경험 선생님이 직접 또 나서갖고 갈등 문제를 해결하거나 민원을 처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럴듯한 대책이 발표됐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체감할 만큼의 어떤 지원 시스템이나 이런 변화를 잘 못 느끼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법으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제 일정하게 이 법 개정 과정에서 약간은 이제 학부모와 교사 안에서의
대립과 갈등의 프레임이 일정하게 작동을 하다 보니까 더 소통이 좀 단절되는 이러한 경향성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래서 호미로 막을 것을 이제 가래로 막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소통이 차단되면 될수록 오히려 문제가 더 불거지고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사례도 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학교 안에서 그런 어떤 갈등이나 민원 같은 것들을 잘 조정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마련하고 여기에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직접 리더십을 좀 발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다든지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학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과 문화와 체계, 리더십이 좀 같이 결합되어야 이 문제가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성과와 함께 과제에 대해서도 평가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박성윤 실장님의 평가 듣겠습니다. 물론 이번에 개정안들이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좀 더 촘촘한 지원과 꾸준한 관리 감독이 동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교원지휘법 20조 2항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을 분리하려면 그 분리되었을 때 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분리될 공간도 확보할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마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는 학생 지도 분리가 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히려 교사에게 업무가 가중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사를 보호하겠다고 학생을 분리 조치했는데 이것이 교사에게 다시 업무로 가중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번에 개정된 법안들 중에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그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부모에 대한 의무도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민원에 대한 총책임을 관리자가 갖는다라든지 교육활동 침해가 일어났을 때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책무성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법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이 되는지를 교육청에서 꾸준히 지도하고 관리 감독을 해야 이것이 정착이 되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교권보호법에 대해서 두 분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장학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그 답변과 함께 치매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권보호법이 개정이 작년 9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 체감도가 아직 낮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 노력을 열심히 하겠죠. 촘촘하게 계획을 더 세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아직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수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카드뉴스나 이런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 교육감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오해받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9월에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교사의 교육 활동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중요한 방안이죠. 그래서 교육지휘법 제17조에 따라서 교사가 정당한 생활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가 될 경우 교육감은 즉시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교육감의 의견을 참고해서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써 교사의 교육활동이 오해받지 않도록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총 19건의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지금 다수의 사례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선진 기자님, 우리 장학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각각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가 이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요. 그 기능과 또 성과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아까 장학관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라는 이유로 이제 교권지휘법이 개정되면서 학교에 있던 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3월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를 보면 22학년도에 3천여 건이었고요. 한 해가 지난 지난해에는 5천여 건으로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부터
지금 6월 말까지 한 약 3개월 동안의 위원회 개최 수를 따져보면 1,364건이 개최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3개월 동안에 이렇게 개최가 됐다고 하면 단순 수치상으로만 계산을 해보면 올해도 좀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이다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 실장님, 이게 5천 건이나 된다고 하면 각급 학교에 어마어마한 행정 부담이었을 텐데 네, 맞습니다. 이것이 교육 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전문성도 늘리고 또 학교의 부담도 줄었다는 평가와 함께 한편에는 현장의 목소리와 좀 동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그 작년까지는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표출이 되었는데 그중에 가장 컸던 것이 뭐냐면 그 의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뭐 관리자의 회유도 있었고요. 그리고 업무 과중이 된다라는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지원청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것이 반영돼서 이루어진 것은 저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것이 과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냐에는 좀 물음표가 있어요. 아까 기자님께서 교육활동 침해 그 개최 건수가 점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교보위가 열린 다음에 처분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처분 수위는요, 좋지 없음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활동 침해를 당했다고 해서 교사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의원들이 판단한 것은 별다른 게 없는데 라고 자꾸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권 침해의 심각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교보위에서 나온 처분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 여기서의 괴리감이 분명히 발생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지역교육청에 있는 그 의원들도 전문성이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교보위에 참여했던 선생님들께서도 저희 쪽에 다시 민원을 주실 때가 있는데 뭐냐면 나는 그 교보위원들의 발언에서 난 2차 가해를 가한 것 같다. 굉장히 나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이제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좀 학교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당한 처분 결과들이 좀 누적이 되어야 그래야 선생님들이 교보위를 믿고 신청을 하고 그 처분에 대해서 또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장학관님께요. 교권보호위원회의 보완 사항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서 또 이 민원 대응에 대해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말씀 듣겠습니다. 교권보호의 그 침해 사건에 심의할 때 사실은 그 사안의 중대성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그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폭행이나 성적 수치심 유발, 영상 무단 유포 같은 이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법기관과 협력을 해서 법적 처벌의 엄중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그런 학생들이 처분이 약하다고 하긴 하지만요. 저희들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특별 교육기관을 지정해서 거기서 아이들을 연수를 시키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치매 학생들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상담, 치료, 그다음 인성 교육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자와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학생들이 재발 방지하지 않게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민원 대응 체계도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는 개인이 아닌 기관 단위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민원 대응팀,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통합 민원팀으로 구축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는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 면담은 민원 사전 예약제를 도입해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요, 학교에서 직접 대응하지 않고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에서 전문적으로 효율성 높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선생님들이 폭언이나 욕설 등에서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모든 학교에 녹음 전화기 통화 연결음을 설치하였습니다. 녹음 전화기는 학교
학교별 교원 수에 맞게 지원을 했고 2024년도에는 각종 학교 사립 유치원에도 확대 설치하였습니다. 네. 아, 네. 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더불어 이제 선생님들이 개인 정보가 누출되지 않고 사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또 선생님들에게 제공해서 선생님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 민원 대응 체계의 변화, 네. 그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마련하셔서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시스템을 지원해 주시는 거는 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현장 교사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문장으로 문장 정리를 하자면 민원 대응팀은 문서상으로는 꾸려져 있으나 제대로 작동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학부모님들께서 모든 사안을 교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것을 관리자분께서 이렇게 거절하시기도 좀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민원 대응팀이 있지만 문서상에는 있지만 이것을 꾸릴 인력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그 인력이 제대로 마련이 될 수 있는 이런 총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연스럽게 장학관님이 이 평가에 대해서 답변도 짧게 해주시고요.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에 대해서도 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민원 대응팀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체감도가 또 낮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이제 교육청 단위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아마 이제 교육부나 다른 곳에 가다 보면 그만큼의 인력이 또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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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도 아주 혁신적인 또 우리 네, 교권 네. 보호를 위한 제도로 도입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학교 폭력이 교내에서 이루어지면은요,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제로 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배정된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이 이제 학교에 나와서 사안을 조사하고 사안 조사 보고서를 학교에 송부하게 됩니다.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학교 폭력 전담 기구를 개최하게 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네. 전담 조사관은 학교 폭력 업무 또는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 퇴직 경찰, 그리고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 동서부 교육지원청에 48명의 전담 조사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담 조사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교사들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서 또 학교 교육력을 회복하고 또 학교 폭력 처리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전담 조사관들이 활동에 대해서 모니터링과 학교 만족도를 살펴보고 또 지속적인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을 하고 해서 학교 현장에서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김성춘 교수님, 자 교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교육적 문제로 볼 것이냐, 사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이게 또 이제 교육 현장이 가진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예를 들어서 학교 폭력 전담 조사관 같은 분은 이제 과거에 전직 경찰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고민되는 거는 하나는 교육의 외주화 현상, 교육계 안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들을 이제 자꾸만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자꾸만 사법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한마디로 이제 변호사들의 어떤 시장이 커지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갈등이라는 것들은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런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은 화해하고 조정하고 회복하는 법 이걸 배우는 게 이제 사실은 교육인 건데 지금은 이제 점점 이 응보적 패러다임이 상당히 강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소위 그 회복해야 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계의 회복, 정서의 회복, 공동체 회복이라는 것들을 배워보지 못하는 상태로 점점 이렇게 삭막하게 가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아이들의 싸움이 이제 어른들의 싸움으로 이어져 나가고 학부모와 이제 교사 뭐 이런 점점 커지고 있어서 이것이 이제 애초에 기대했던 거는 학교 폭력이라는 것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한 어떤 목적이었는데 이제 점점 이것은 학교가 황폐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이 기조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는 교권 회복, 이 과제도 참 어려운 과제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권 회복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듣고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선진 기자님,
자, 교권 보호를 관련된 여러 제도들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사들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높지 않다고 하는데 어떤 현황인가요?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 나눴던 것처럼 굉장히 법 개정 또 뭐 여러 대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는 있는데 좀 현장 교사분들은 변화를 체감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굉장히 높습니다. 서울교사노조가 서울시민 1,000명 또 서울교사 1,000명 이렇게 해서 2,000명을 대상으로 서희초 교사 일주기를 맞아서 교육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응답하신 교사 가운데 84%가 넘는 분들이 이 상황 이후에 여러 뭐 법 개정 뭐 이런 게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없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학생과 교사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모두 사법적인 영역으로 옮겨놓을 수 없는 것이 또 교육 현장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실장님, 말 못하는 교사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특히 선생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아동학대 고소입니다. 그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을 때 동료 교사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아동학대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라는 것도 선생님들이 이제 다 알게 되셨고 경험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검열을 하게 되고 또 가르칠 때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실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오는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교사로서 교육을 하는데 나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교육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로 하여금 가르치고자 하는 의욕도 용기도 사라지게 만드는 것인데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이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이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와 관련된 쟁점은 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 가운데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왜 쟁점이 되고 있나요? 지금 아동복지법 17조의 금지 행위로 그 정서적 학대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정서적인 행위도 아동학대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교사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악용이 되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그렇군요.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이 조금 구체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아이가 기분이 나빴어. 그러니까 아동학대야. 이거는 아이의 정서 발달에 뭔가 피해를 입힌 것 같아. 그러니까 아동학대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성, 그리고 기간, 그리고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그리고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까지 좀 더 총체적인 구성 요건을 갖추어서 아동학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선생님들께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위한 문제인가 아니면 교사에 있어서는 특정 직군에 있어서는 이 정서적인 학대 관련된 것을 예외 조항을 둬야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또 쟁점인데요.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기분 상했제, 학부모님이 기분 상하면 네. 아이가 기분 나쁘면 선생님을 걸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제 너무 모호하다. 이게 이제 아동복지법 제17조의 아동의 정서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이게 이제 좀 모호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 법의 이 위헌이다라고 하는 소송이 걸렸거든요. 근데 2020년 4월 23일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전원 다. 근데 그건 뭐냐면 이제 아무렇게나 막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유형력의 정도라든지 뭐 동기와 경위, 아동의 연령과 건강 상태, 성향 이런 걸 좀 반복성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지금 현재의 판결인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지금까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판단했었었는데 앞으로 이 과정에서 좀 더 이제 교육청 관계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회판단위원회 같은 것들 좀 구성을 해서 학교의 맥락에 맞는 이런 것도 좀 더 좀 중립적으로 내지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판단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논의가 좀 있는 거죠. 네. 자,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학교가 교사와 학생 그리고 성숙한 인권 교육의 요람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진 기자님부터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해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2번 연이어서 나면서 현장에 굉장히 취재를 나가 보면 이제 많은 학부모분들 또 교사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 손을 잡고 선생님 마지막 가는 길 배웅하러 왔다고 하시던 그 학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한 아이가 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자라나고 또 이렇게 잘 함께 융화되기 위해서는 가정에 있을 땐 가정에서 또 학교에 있을 땐 선생님이 또 우리의 이웃이 같이 가르치고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저희 사회가 굉장히 이기주의가 심해지면서 내 아이의 친구에게 뭐 하나 옳은 말 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두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권이 회복되고 또 공교육에 바로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법에 모든 걸 다 맡길 게 아니라 정말 그 저희 만연해 있는 이기주의 또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어서 성미란 장학관님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교육청 담당자 이전에 그 교원의 한 사람으로서 교권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실은 대립과 갈등이 아닌 사랑과 보살핌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교육활동 침해 등으로 선생님들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점점 위축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우리 아이들입니다. 모든 아이는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가꿔 나가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를 통해 학습권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저는 짧게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활동 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처분의 엄정성이 좀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왜 선생님이 학생이 처분되는 것을 바라느냐, 선생님이 학생 처분을 바라고 있느냐가 아니고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다른 아이의 학습권도 보호될 수 있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처분의 엄정성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문제 학생 처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행동을 바로잡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다시 재교육하고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 현장은 세계 어느 곳에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 간에도 지금까지와 견줄 수 없는 그 민주적인 소통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에 대한 존중과 그런 존경은 바닥을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괴리감이 좁혀져야 정상적인 교육활동,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괴리감을 좁힐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을 믿고 좀 학생을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춘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뭐 법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법은 결국 필요 조건이기는 한데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코로나19 이후에 학교 공동체가 많이 무너졌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연대와 협력의 가치들을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복원시킬 거냐. 그래서 대립과 분열의 프레임에서 좀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도 학교에 불만이 있었을 때 교장실로 막바로 안 가거든요. 학생 자치회를 거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들도 문제가 있었을 때 학부모회를 저는 거쳐야 된다라고 봐요. 학부모 안에서 공적인 담론들을 만든 상태에서 3주체가 연석회의 같은 거를 통해서 혹은 학부모 총회를 거쳐서 시스템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풀어가야 되는데 약간 지금 막 파워게임 양상으로 막 가는 방식들은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보고 이러한 소통체계와 공적기구들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것들이 중요하고 학교의 자치 역량을 앞으로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학부모 정책은 사실 변방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성장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구축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아이가 아니라 우리의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공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로 성장시켜야 되는데 이런 과정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학부모님들의 어떤 공화주의적 관점을 가진 학부모를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앞으로 좀 많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희초와 용산초 교사의 안타까운 순직은 우리 사회가 교육 현장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백년지 대계인 교육 현장에서 교권의 위기는 교육의 위기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인데요.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교권에 대한 존중과 인권 교육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 전반의 성찰과 관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